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 된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을 다음 달로 또 연기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지만 다시 보류하게 되면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전체 운영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162명에 달했는데 전반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냉동 생선의 해동 과정에서의 품질 변화를 인공지능과 초분광 영상 기술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생선을 훼손하지 않고 신선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수산물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말과 휴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이번 주보다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재가동 여부 결정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지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비공개 실무 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587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돼 2023년 4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의 정부 지원 예산이 전체 운영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4대 과기원의 총 예산은 2조 2,4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27.7%인 6,2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관별 정부 지원 비율은 지스트 42.7%, 디지스트 42.2%, 유니스트 30.4%, 카이스트 20.5% 순입니다. 한편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162명에 달했는데 유니스트는 전체 교원 대비 70명이 이직했고 디지스트 26명, 지스트 17명, 카이스트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냉동 고등어의 해동 과정에서 품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공지능과 초분광 영상 기술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생선을 훼손하지 않고 신선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생선은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살이 물러지고 맛이 떨어집니다. 기존에는 이런 품질 변화를 확인하려면 생선을 잘라 화학적으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한 생선은 다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근적외선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고등어의 해동 방법에 따라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분광 영상은 비파괴적 분석 방법으로 스캐닝 이후에 정보는 획득하지만 시료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빛을 이용해 생선이 반사하는 수백 가지 색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보를 통해 생선 속의 수분이나 단백질, 지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얼린 고등어를 실온에서 녹인 것과 물에 담가 해동한 것을 비교한 결과
적외선의 특정 구간에서 반사율 차이가 뚜렷했고 약 95%의 정확도로 해동 방법도 구분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생선의 맛과 신선도를 계량화해 등급을 판별하고 분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으로 어체 상태를 스캔하여 신선도를 판단하고 분류하며 물리적 데미지를 디텍션하고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분류해낼 수 있는 신선 수산물 선별 시스템을 개발 및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고등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과 식품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식품 유통은 물론 가공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감에 의존해 비료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성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센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밭이지만 이곳 땅속엔 작물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첨단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진청과 광운대가 공동 개발한 토양 양분 감지 센서입니다. 기존 센서가 양분의 총량만 보여줬다면 이 센서는 질소, 인산, 칼륨을 성분별로 따로따로 측정합니다. 특히 인산 성분을 토양 상태에서 직접 특정해 측정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양분의 성분별로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을 측정을 해서 그 농도값을 보여주는 더 정밀한 양분 센서가 되겠습니다. 정확도는 논에서 최대 99%, 일반 밭에서도 최대 96%를 유지했습니다. 또 전체 장비를 바꿔야 했던 기존 센서와 달리 1, 2만 원짜리 감지기 정금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돼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합니다. 분야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성분별로 센서를 개발해주면은 아마 양액 재배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진청은 국내외 특허 4건을 출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비료도 감이 아닌 과거로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부동산 계약 전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서울시는 데이터 분석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의 평균 신용 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보다 300점 이상 낮았고 신용 불량자 비율도 4명 가운데 1명꼴로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기 임대인의 25%가 집을 4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최근 3년 안에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바꾼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전 실태 점검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구매한 제품이 세대밖에 안 된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철저히 점검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제조사의 로봇 청소기 일부는 직접 구매했고 국내 제조사의 경우 타 부서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보위는 또 개인정보 수집 기반의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술 분석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은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점검 대상으로 삼은 주요 브랜드 5개 가운데 중국 업체 2곳에 제품 3대를 구매하는 데 308만 원가량 쓴 게 전부고 5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건강관리가 어렵고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수원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76살 김양분 씨가 AI 로봇에게 말을 겁니다. 찬송가 좀 틀어줘. 로봇은 식사와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노래나 요리, 콘텐츠 등도 제공합니다. 폭염 등 건강 위험 상황을 경고하고 인지 훈련도 지원합니다. 다소미하고 체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운동도 하고
심심하지 않게 보내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도 대응합니다. 낙상 같은 일이 발생하면 24시간 관제센터가 즉시 나섭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도 로봇을 통해 부모님 상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이상 여부도 파악 가능합니다. 영상 통화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 통화를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모니터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영통구 보건소는 최근 이런 AI 로봇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관내 65살 이상 독거 노인 가운데 건강이 취약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방문하고 개입하여 안전한 일상 유지 및 정서적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김은별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혈당 변화를 예측하고 저혈당 발생 가능성까지 동시에 계산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존 혈당 관리 연구에서는 혈당 예측과 저혈당 감지 두 가지 기능을 각각 다른 AI 모델로 가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이를 하나의 모델 안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한 모델에 결합하려면 연산량이 많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져 정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지속학습과 다중작업학습, 가상현실 전이 기법을 결합한 AI 기술로 혈당 감지율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연구진의 설명 들어보시죠. 다른 연구들에서 개발했던 그런 단일 기능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저희 모델은 저혈당 감지율이 20에서 30% 향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과 예측 일관성 면에서도 기존 방식보다 뛰어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모델이 전임상 실험을 넘어 인공췌장 시스템에서도 개선 효과를 보였다면서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 곳곳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 생활 패턴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화면 보시죠. 연구팀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침대 등 집안 곳곳에 사물 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참가자들의 일상생활을 관측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일상행동 데이터와 정신건강 자가 진단 자료를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관문과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전반적으로 우울감과 불안,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사람에 따라 폭식을 하거나 산만하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의 규칙성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냈고요. 그 생활 패턴이 불규칙적일수록 스트레스라든지 우울함을 겪는 상황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개인별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자기관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AI를 활용해 생활 패턴을 예측하고 원격 의료를 통한 맞춤형 진료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김은별이었습니다. 이성 간 호감을 미끼로 접근해 연인처럼 행세하며 돈을 뜯어 잠적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액이 올해 들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로맨스 스캠 관련 사건은 1,565건, 피해액은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피해액이 67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월 평균 피해액은 81% 증가했습니다.
올해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734건, 검거율은 46.9%로 집계돼 지난해 12.7%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로의 송금이 최근 4년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 유출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조직 범죄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은행을 거쳐 캄보디아로 송금된 금액이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368억 원이었던 연간 송금액은 2023년 942억 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1,03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송금액도 79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캄보디아로 송금된 총 금액은 3,60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6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뒤에도 현장 안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가 선반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8년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그 발전소입니다. 김충현 씨 사망 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태안화력과 하청, 제하청 등 모두 15개 업체를 근로감독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추락 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원동기 회전기계에 빨려 들어감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설비도 적발됐습니다.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전기 설비와 배관이 사용됐고 가스 취급 장소에 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하청인 한전 KPS에 숨진 김 씨를 포함한 재하청 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안전, 보건, 근로기준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엔 일반 근로감독이었는데도 법령 위반 1,084건이 확인됐습니다.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망 뒤 진행된 태안화력 특별 근로감독대의 1,029건보다도 오히려 위반이 늘어난 겁니다.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노동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조치로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100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한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27일부터 적용하고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희귀 질환자, 수술 치료 뒤 지속관리가 필요한 환자, 일형 당뇨병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헬로윈 복장 중 국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절반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복장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알리 판매 9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개 제품은 내분비계 교란 우려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납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특히 아담스 가족 복장의 손 장식물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화염 전파 속도 실험에서는
세 개가 국내 기준보다 최대 1.5배나 빠르게 화염이 전파됐는데 불꽃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경고 문구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 성장을 위해 보조제나 칼슘, 비타민 D 등을 섭취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만 5세에서 18세 자녀를 둔 부모 2,012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자녀 성장을 위해 운동을 시켰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고 특정 식품 섭취 37%, 칼슘 33.9%, 비타민 D 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는 28%였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응답은 4.6%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효과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5.7%가 보통 혹은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모들이 원하는 키는 남자 180.4cm, 여자 166.7cm로 2022년 20대 평균 신장인 남성 174.4cm, 여성 161.3cm보다 5cm 정도 더 컸습니다. 중국에선 집 밖에서 헐벗은 채 기어다니며 소설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를 연상케 하는 꼬마가 목격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인 아이의 부모는 자연 양육 철학이라며 간섭을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베이징 강준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더벅머리에 시커먼 피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꼬마가 손발로 땅을 짚고 기어다닙니다. 개처럼 짖는 신용을 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입에 물고 옮기기도 합니다. 지난 15일 중국 스촨성 야안시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를 의심한 목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소설 정글북의 모글리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는 만 3살로 파악됐습니다. 밑으로 1살배기 동생이 더 있고 아빠는 대학, 엄마는 대학원까지 다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자연 양육이라며 두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아 교육 의무는 물론 의료 보장도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정작 고학력인 부모는 아이들과 달리 옷차림이나 식사 습관까지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한다지만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건 자연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자신들의 부모가 준 돈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변의 어떤 간섭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턴 도둑들이 범행 직후 여유롭게 달아나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닷새 동안 절도범들의 신원과 행방을 찾지 못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차 제조업체의 유머 섞인 광고가 유명해졌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헬멧과 노란 조끼의 절도범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물 1,400억 원어치를 훔친 직후인데도 서두르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 반, 센강변의 시민들도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급한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인데 프랑스 언론들도 누가 어디서 찍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It's a truck that was used with its mechanical ladder on it that is being scoured for any fingerprints, any evidence they can find to try and help them track down the robbers.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차 제조업체는 유머 감각을 담은 광고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급할 때는 빠르게라는 광고 문구로 사다리차의 기동성을 강조했습니다. sehr, sehr gut an. Viele verstehen den Humor. Teilweise aus dem Ausland wird uns sogar gespiegelt, hey, ihr Deutschen habt ja doch ein bisschen Humor.
Es gibt Vereinzelte, die es nicht gut finden, auch einzelne Kommentare jetzt aus Frankreich, wo wir es nicht aktiv beworben haben. 닷새 동안 100명 넘는 수사관이 투입됐는데도 범인과 보물을 찾을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